네, 이슈앤피플이 오늘 특집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특집 관련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자, 이슈앤피플 평소와 다른 내용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111일간의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인용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어떤 헌법적 해석이 담겨 있는지 헌법학자 한 분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이시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교수님의 예전 인터뷰를 좀 찾아뵀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만장일치 인용을 전망하셨고요. 그 예. 전망과 결과가 또 일치했습니다. 이번 예.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진작부터 탄핵이 8대 0으로 기결될 것이라고 네,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네. 예, 실제로 인용되는 결과를 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사필귀정. 네. 이런 결국은 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헌법학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왔던 과정에서 제가 내렸던 어떤 결론이 또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좀 속으로 좀 흐뭇했습니다. 네. 오늘 그 결정문을 이제 읽는 문영배 소장의 맥락을 쭉 이제 들어보면서 국회 소추단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얘기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행의 선고문을 옆에서 들으면서 네네. 제 나름대로 쭉 지금까지 판단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망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견해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참으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문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한 대목을 꼽아 주신다면은 어떤 대목일까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탄핵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또 중대성에 관한 판단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걸 큰 틀에서 접근을 해 보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사실적인 힘이나 혹은 또 어떤 사회적인 세력이나 이런 조직화된 어떤 부분 세력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우리 헌법이 정한 우리의 헌정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굴러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확인해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깊이 그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한테 정말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정말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식민지 경험도 있고 전쟁 경험도 있고 또 독재 경험도 있고 이런 등등의 많은 우리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20세기적인 고난과 역경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결정이 네. 오늘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주목을 끌었던 거는 이제 헌재가 선고문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제 형법상 그러니까 내란죄 배제에 대해서도 예. 선고문에 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는 뭐 오랫동안 많은 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면서 네. 탄핵 절차와 이 형사 절차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계속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내린 결정에 보면 이게 형사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깊이 있게 언급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컨대 피소추인 측에서는 소추 사유에 내란죄라는 항목을 넣어놓고서 왜 뺐느냐,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큰 어려움 없이 그런 결정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 형사소송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미선, 김형두 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더군요.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 적용 법조 문제 가지고 네. 그 재판 결정에 이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탄핵 소송 내지 탄핵 절차와 형사 소송 절차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증거의 증거 능력 판단이라든지 또 증명력 판단이라든지 뭐 약간은 좀 전문적인 그 영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명백히 두 절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재판관님들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에 관한 각각의 그건 뭐 큰 차이는 아니고 네. 미세한 차이 정도라고 보이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각 재판관님들이 어떤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한 것으로 저는 네. 이제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주문을 읽는 시간에도 조금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엔 낭독 시간이 이제 26분이었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엔 21분, 이번에는 예. 22분이 소요됐습니다. 예, 혹시 뭐 11시 시작하시면서 딱 마친 시각이 22분까지죠. 네, 네. 예. 그런 어떤 뭐 시간의 그러니까 주문 시간의 의미, 헌재 재판 연구하셨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담긴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그 점은 선고를 할 때에 네. 이번에도 이제 요지를 이제 선고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요지 설명에서의 그 시간적인 그 차이일 뿐이고 이게 더 간명하게 될 수 있었다면 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읽은 시간 자체가 네. 어떤 뭐 큰 의미를 가진다든가 뭐 그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네. 그 선고문이 작성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제 그 요지에 적시를 하셨으면 그거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이번엔 22분이었다라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법률 위반을 했다. 이렇게 결정문 시작이 돼서 탄핵인가 싶었는데 아니었고요. 박 전 네. 대통령 때는 이와 같은 문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기각인가 했는데 탄핵 인용이 됐습니다. 원래 판결문이 좀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반전 있게끔 쓰는 건가요? 오늘은 좀 일관되긴 했습니다만. 아니 뭐 그거 자체를 놓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뭐 적절하다든가 혹은 또 이건 기대와는 다르게 나왔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들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제스처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재판관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런 이러저러한 어떤 사안들을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네네네. 그 설명에 걸맞는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든가 혹은 잘했다든가 뭐 이런 그 판단은 네네. 시간 자체로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네. 예. 교수님과 인터뷰 중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진행 중입니다. 방금 예. 끝났고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국민 예.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예. 질문 드리면요. 예, 사실 예. 저희가 이제 이 절차적 적법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고 뭐 많이 논의가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각하 얘기도 있었는데 그 국회의 탄핵 소추 자체와 헌재 심리 절차가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을 지켰냐 뭐 이 경우에 이제 향배가 달라져 가지고 기각 가능성도 얘기됐는데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렇잖아도 이번에 이제 절차적인 쟁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우선은 그 탄핵소추 사유 1번에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네네. 절차적인 적법성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탄핵 그 소추 사유 그 탄핵 소추가 되는 과정에서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예, 그 탄핵 소추되는 과정에서 뭐 예컨대 한번 그 표결에 들어갔다가 무산되고 다시 간 문제라든지 또 혹은 절차적으로 그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기록들을 그렇게 해서 그 자료로 받아봐서 그걸 근거로 하는 부분들이 적법 환영의 문제라든지 네. 그럼 이런 저런 그 절차 문제에 관한 그 이의가 이제 제기가 됐는데 네네네. 이번 그 결정문을 보시면서도 아마 느끼셨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주 철저하게 네네. 그 사유를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 최소한 피소추인이 제기하는 쟁점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것을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체 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논거를 제시를 하실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 최소한 이번 탄핵소추 절차 부분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은 거의 다 헌법재판소에서 큰 그 어려움 없이 네. 재판관들께서 세세한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그 법적 판단의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이거는 뭐 입법적인 흠결이라든지 네. 이런 걸 지적하신 부분들은 명백히 있지만 네. 그 자체로 어떤 뭐 그 탄핵 그 인용을 방해할 만큼의 네. 어떤 그 절차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핵 소추의 사유가 크게 5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위헌 예. 위법한 이제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한 포고령 1호, 국회 예. 장악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주요 예. 정치인 등 법조인 체포 시도. 이 5가지 가운데 그 예. 교수님이 쭉 선고문을 보시면서 어떤 행위를 가장 직접적 탄핵 사유로 받는지 좀 딱 짚히는 게 이제 있으신가요?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여러 국민들께서도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네네. 그 5가지가 다 어떤 그 대등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네. 큰 틀에서의 그 탄핵소추 사유는 1번입니다. 아. 그러니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고 하는 것이 네. 큰 틀에서의 그 위헌 위법 사유, 탄핵소추 사유이고 네. 그 소추 사유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소쿠리 안에 네네. 주머니가 이렇게 이번에 뭐 포고령이라든지 예. 또 국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네. 또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주머니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네. 가장 그래서 네. 가장 큰 사유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큰 테두리의 사유이고 네.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2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행위들이 각각 그 안에 소쿠리 내의 주머니처럼 들어있는데 네. 그것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니 다 위헌 위법한 사유더라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히 짚어주신 거지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예. 그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일일이 설명을 했던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부정선거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컨대 어떤 정치 세력에서는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것이 주장이 돼 왔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라든지 혹은 또 관련 선거소송에서의 대법원에서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모든 사건에서 부정선거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혀 부정선거 주장이 적합한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확증 편향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100번을 아니라고 말하고 그 100번의 증거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를 하더라도 눈 감고 귀 막으면서 아니 나는 무조건 부정선거 있는 거야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특별히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강조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 하나 그 야당의 입법 폭주, 이제 예산 삭감 등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대통령실이 주장했는데 헌재는 여기에서도 소상히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그 피소추인 측에서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것이 이제 탄핵 남발 또 그다음에 입법 폭주 예산 삭감 이거를 제시를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예컨대 그런 일들은 우리 헌법 테두리 내에서 다 일어날 수 있고 또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네. 그거를 헌법을 벗어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헌정 질서 자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늘 비유하는 말로 헌법이라는 건 강둑인데 네. 강둑 안에서 강 안에 물줄기가 왼쪽으로 흐르든 오른쪽으로 흐르든 그거는 강둑만 튼튼하면 언제든지 흐르는데 물길이 강둑이 안 허물어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탄핵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대산 문제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강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강하게 계엄 선포를 하는 거는 강둑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뭐 협치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말하자면은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헌법에서 예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해주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세기 100년 동안 고난과 질곡의 역사를 거치며 법치주의 등 왜곡된 질서의 종말을 고하고 21세기 질서로 가치와 이념을 새롭게 확인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셨는데 헌법학자로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저는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세기에 힘들었던 우리의 역사를 이제는 마무리 지어서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기가 네. 지금 이 시점에 오늘의 그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적인 어떤 조직화된 세력들이 네. 그 국가 영역을 장악을 했었거든요. 네. 이승만 정부 당시에는 경찰 세력이 또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 세력이 네. 그 두 번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우리 사회 내 조직화되어 있었던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다가 네. 마지막으로 남았던 세력이 검찰 세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마지막으로 국가 영역을 장악했다가 네. 각 세력들은 원래 자신들이 국가 영역을 장악하고 나면 국가 공동체 전체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재편하려고 네. 시도를 합니다. 네. 군부 때는 전부 다 군 사회를 전체를 병영화를 하고 네. 재벌 세력이 집권하면은 재벌들의 국가 경영 방식이라는 것이 네. 재벌 경영 방식처럼 그렇게 했었고 네. 검찰은 또 검찰의 방식으로 국가 공동체를 우리 사회 전체의 국가 공동체 영역을 지배하려고 했었고 네. 이제 그런 방법들이 다 정리가 된 것 아니냐. 아, 예. 예, 그래서 네. 이제는 더 이상 혹은 또 뭐 모르죠. 어떤 네. 세력이 또 등장할지는 알 네.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부분 세력들이 다시금 국가 영역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을 이번에 네.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